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유세 도중 기분 좋은 일이라며 이번 방북 사실을 직접 알려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조율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입니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가 내일 대정부 질문 답변자로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이 2차 청문회장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다시 격돌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자는 취지인데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번 토요일 밤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막 첫 주말에 태풍을 맞게 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해운대 행사 장소를 옮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4차 내각에 위안부는 매춘부 등의 망언을 한 정치인들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취임 첫날 신임 문부과학상은 군국주의의 잔재인 교육 직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5년 동안 묶여있던 서울시 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도 1시간 당긴 밤 11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고용노동부가 민간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자리 사업비를 일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구직자를 교육시켜 취업까지 알선해줘야 하는 해당 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들 사이로 잎이 모두 떨어진 가로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나무에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내고 농약을 주입해 죽어버린 건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관리부실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도시의 나무들을 담았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에 평양을 방문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소식을 전한 미 국무부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면담을 약속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에 지난 3차 방북 때는 아예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행 비행기를 탈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평양에 갈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An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going over to North Korea next week. And we're working on a second summit, and it just feels good.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밤 중간선거 유세 도중 기분 좋은 일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소식을 알렸습니다. 앞서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6일 도쿄를 들른 뒤 7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직접 면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한 뒤 8일 베이징으로 떠나는 4개국 순방 일정입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방북에 대해 대화의 진정과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다음 단계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내 핵신고 사찰 착수와 종전선언 등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조율에 확신이 섰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방북에 동행하는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주미 한국 대사관 행사에서 종전선언 여부는 비핵화 협상 결과에 달렸지만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북미가 핵신고와 제재 완화 같은 플러스 알파를 놓고 기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직접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건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엔 청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오늘 미 국무부의 메시지를 보면 협상 테이블에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전협상보다 좀 더 현실적인 조치를 주고받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나흘 뒤 마주 앉을 자리에선 종전선언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입니다. Among the things that the secretary discussed were security assurances, things of that nature. 종전선언의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미국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이딴 물밑 접촉을 통해 유연한 입장이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 역시 조기 종전선언보다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는 종전선언보다 오히려 남북 경제협력 재개 등이 미국 정부로서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외에도 인도적 지원과 예술 분야 등 비정치적 교류,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순서는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순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어제 임명장을 받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내일 대정부 질문에 답변자로 국회에 섭니다. 규탄대회까지 연 한국당은 유 장관에 대해서 2차 청문회장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개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검증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집중해서 한 놈만 펴자는 거야.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그대로 적용됐는데 그 대상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위장 전입과 불법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됐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때마침 내일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대신 대정부 질문을 10분 활용해 총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유은혜 부총리만 하루 종일 세워놓고 제2의 청문회처럼 추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나 다른 장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해서라도 유 장관 한 명만 때리겠다는 겁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유 장관은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 턱없이 미달한 사람으로 임명 강행은 권력적 오만일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업무 추진비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심의원 역시 주말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말하면서인데 정의당은 이참에 국회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전면 공개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같은 기준이라면 심 의원 역시 문제가 된다고 김동연 부총리가 맞섭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신이 쓴 건 특수활동비라고 심 의원이 주장하자 업체비도 쓰셨습니다. 해외 출장기에 쓰신 국내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 쓰신 걸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은 국회의 업무 추진비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보다 국회의 업무 추진비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역부터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 업무 추진비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업무 추진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은 부의장 시절 업무 추진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국회의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뉴스룸은 그 내역을 상세히 분석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업무 추진비는 또 무슨 돈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이 역시 사실상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국회 예산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 본 결과 국회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업무 추진비는 도리어 10억 원을 늘려서
113억 원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회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는 국회만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총액과 증빙 여부 정도를 확인할 뿐 영수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사실상 영수증 있는 특활비인 셈입니다. 업추비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장 비서실 등에서 업무 용도에 한해 클린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 보좌진은 사무처가 일일이 검증할 리가 없어 사실상 특활비처럼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달아놓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한 보좌관은 증빙을 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도 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업추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조차 가족과의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업추비 공개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업추비가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국회 업추비도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공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타당하냐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국회는 논란이 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추비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올해 65억 원에서 내년도에 9억 8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업추비는 103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휴전을 목전에 두고 국군을 비롯해서 유엔군과 중공군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 그러나 휴전 협정이 발효된 날, 즉 7월 27일, 바로 어제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적군과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진 곳.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앞둔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는 그렇게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지지 못하고 땅에 묻혀버린 천여 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통문을 통과해 장갑차를 타고 10여 분. 철조망 사이로 북한 감시 초소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이곳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바로 옆엔 6.25 전쟁 당시 30만 발의 포탄이 터져 고지가 하얗게 변하고 형태마저 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휴전을 눈앞에 둔 1953년 초여름,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던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은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백마고지 협공작전을 좌절시켰습니다. 군은 화살머리 고지에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군도 당시 이곳에서 1,0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여기선 특히 프랑스 공병대가 많이 전사했는데 고지 한 구석엔 전후의 넋을 기리는 프랑스 합참의장의 전적비도 남아 있습니다. 군은 이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고지 주변에 지뢰부터 없애고 있습니다. 군은 지뢰 제거 첫날부터 유해 발굴 감식단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습되는 유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발굴팀도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5년 동안 비바람에 흩어진 전사자들의 유해가 지뢰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마고지 전투 당시 20살이었던 청년은 지금까지도 먼저 떠난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고향에도 휴가도 한번 못 가고 군에 있다면서 여기 와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그 생각을 하면 항상 애처롭고 꿈에도 너상 보이고 그래요. 이제는 80이 훌쩍 넘었지만 65년 전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어제까지 죽기 살기로 싸웠던 중공군과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던 그날의 기억. 이제는 모두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언급을 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이견도 만만치 않아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정 폭의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 이후 파장이 일자 기재부와 고용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장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물꼬를 튼 데다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어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습니다. 지역별 물가, 소득 차이를 반영해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합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280종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도쿄와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의 격차는 224엔, 우리 돈 2,200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봐요. 임금이 낮은 지역에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노동계, 지자체 등 걸려있는 이해관계도 복잡한 만큼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결국 집값 불안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김현미 국토장관까지 금리 인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1,493조 원.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1,559조 원인데 가계빚이 GDP의 95.8%나 되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3개 주요국 가운데 7번째로 높습니다. 상위권 국가 대부분 1년 전보다 줄거나 증가폭이 1%포인트 안팎으로 낮은 데 비해 한국은 증가 속도가 3번째로 빨랐습니다.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집값도 급등하자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내에선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는데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여권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끌게 될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이 조직이 하게 될 일은 한마디로 인적 청산이라고 하죠. 전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싹 물갈이 하겠다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틀 전 온실 속 화초, 영혼 없는 모범생, 열정 없는 책상 물림만 가득했던 한국당의 인재 선발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들꽃 같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 안팎에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특정 계파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친박근혜계와 친홍준표계가 대상이 될 거란 말도 돕니다. 인적 청산은 당장 231명의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적 청산이 보수 통합을 위한 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야말로 범보수 내지는 범우파의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폭을 열어주자.
전원책 변호사는 아예 대놓고 바른미래당과 통합전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중심의 정계 개편엔 반발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통합이 대상이 아니라 한참 뒤에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키워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오늘은 여당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나름의 판별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유튜브엔 북한군이 땅굴 작전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땅굴을 그렇게 많이 판 이유는 아마 D-Day 때 북한에서 전투에 동원 가능한 병력을 다 투입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파견된 사무관의 자살을 북한군의 땅굴 작전과 엮은 가짜뉴스는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짜뉴스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의 진짜 목적은 정부가 경유를 반출하려는 것이다. 평양 공동선언의 남북 간 합의서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가짜뉴스도 이들 매체를 타고 전파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도 내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언론사가 정정 보도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가짜뉴스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인도네시아 강진과 쓰나미 발생 엿새째입니다. 하루 사이 사망자가 또 200명 가까이 늘어서 공식 집계로만 1,407명에 달합니다. 피해가 집중된 팔루 지역의 경우에 도시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 JTBC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은 오히려 팔루 탈출 행렬을 세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루 지역의 암흑천지 속 대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오늘 힘들게 팔루로 들어가긴 했는데 영상으로 연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시 공항입니다. 제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던 술라웨시 섬 남쪽 마카사르 공항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하늘길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진원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매우 큰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이곳은 평소 같으면 탑승권이 있는 승객들 그리고 공항 관계자 일부만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 관계자, 취재진 그리고 시민 등 수백 명이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선 치료를 받게 되고요. 부상이 심각한 사람은 군 수송 헬기로 병원이 있는 인근 도시로 옮겨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안쪽 상황은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밑부분은 철근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천장도 모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2층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2층 천장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렸고요. 이 잔해물들이 1층으로 연결되는 이 계단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이 마카사르 공항에서 이곳 팔루 공항까지 하루에 서너 편 정도의 비행기가 운항이 되는데 이곳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연착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타고 온 비행기도 승객들의 짐을 절반만 내려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태운 채 다시 마카사르 공항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팔루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계류장을 걸어서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고 있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된 팔루와 동갈라에서는 강진에서 살아남은 시민들이 또 다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는 물론 식량과 식수,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는 암흑천지가 되면서 도와달라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 직원은 이곳 상황을 악몽 그 자체라며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여전히 많은데 현지 당국은 오는 금요일을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된 이모 씨를 찾아 나선 어머니는 구조 현장을 계속 지켰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신속한 구조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술라웨시 섬 북부 소프탄산이 상공 6,000m까지 화산재를 쏟아내면서 화산 분화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JTBC 조택수입니다. 팔루를 덮친 쓰나미는 속도가 무려 시속 800km였습니다. 세계 과학계는 어떻게 이런 초강력 쓰나미가 발생한 건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해저 산사태가 원인으로 꼽히는가 하면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술라웨시 섬 북부에서 강진 직후 발생한 쓰나미는 주민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해안가에 닿았을 때 최대 7m까지 높아진 바닷물은 1,4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동갈라에서 팔루까지 이어진 좁고 긴 만해 형태가 쓰나미를 증폭시켰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었는데 영국 BBC는 이번 쓰나미가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형적 특성만으론 이번 초강력 쓰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나미는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데 술라웨시 섬은 중향 이동 단층, 즉 땅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지대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쓰나미의 직접적 원인이 지진이 아닌 해저 산사태 때문일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브루넬대 연구진은 계산 결과 이 현상으론 파도가 1m밖에 높아지지 않는다며 의문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제주를 지나서 같은 날 밤 늦게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바다를 지난다고 해도 워낙 강한 태풍인데다가 경로 또한 아직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해양대기국 위성이 촬영한 태풍 콩레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강한, 미국 기준으로도 5단계 중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위도에 올라와 찬 고기압을 만나면서 세력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시점까지도 중심에선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반경 350km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콩레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서귀포 인근을 통과한 태풍은 오후 8시엔 거제, 2시간 뒤엔 부산 앞바다를 차례로 지나 오후 11시 울산을 거쳐 한반도를 빠져나갈 걸로 예측됩니다. 어제 예상보다 부산 도착 시간이 7시간 정도 빨라졌습니다. 시속 40km에 가까운 속도로 9시간 만에 한반도를 스쳐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남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레쯤 태풍이 동쪽으로 방향을 꺾는데 이때 속도가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빠르면 원심력 때문에 더 북쪽으로 밀려 내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도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풍의 진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런데 하필 내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되죠. 가장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지나갈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한 야외 무대를 철거하기 시작했고 일부 행사 일정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조성된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빌리지입니다. 백사장에 마련된 이 야외 무대에선 영화인과 관객의 만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초 공사에 들어갔고 어제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비프빌리지를 하루 만에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해놓고 철거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우네. 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내일부터 부산이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고 주요 행사가 몰려있는 이번 주말에는 부산 근처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야외 무대 자리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2년 전에도 영화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부산에 상륙했던 태풍 차바가 비프빌리지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현재 스케줄 조정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프빌리지에서 열릴 20여 개 행사를 영화의 전당으로 옮겨 진행한다는 방침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주최 측은 스케줄과 장소 조정이 끝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말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화제로 인파가 몰릴 부산 해운대 일대의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측이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관함식 자체를 취소하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는 평화로운 제주 바다의 죽음을 상징하는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앞에 검은 관이 들어옵니다. 주민과 해군 관계자 사이에 몸싸움과 고성이 오갑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이 분향소를 오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화로운 제주 바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민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함 축제에 우길기 논란까지 일으키며 다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전쟁 광인들이나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큰 우길기 달고 여기를 오겠다는데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특히 해군기지 앞바다를 준설하려는 계획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해군 측은 크루즈 등 대형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대형 핵항모의 입항을 위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곳엔 연산호가 많이 서식하는데 준설을 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저 서귀포에서 저 모설포까지 바다 다 상했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은 내일은 청와대 앞에서, 오는 10일엔 소녀상이 있는 부산 일본 영사관을 찾아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아베가 새로 꾸린 4차 내각은 이른바 망언 내각이 됐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 등의 망언을 한 정치인들을 전면에 포진시켜서 벌써 아슬아슬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취임 첫날부터 신임 문부 과학상이 군국주의의 잔재인 교육치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교육치거를 현대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신임 시바야마 마사이코 문부과학성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교육치거는 일왕과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1946년 폐지됐습니다. 일부 우익들을 중심으로 이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담당 강요가 취임 첫날부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아베 4차 내각의 숨은 폭탄은 더 있습니다. 가타야마 사츠키 지방창생상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앞장서서 요구했던 인사고,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은 고노다마는 날조다,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각자의 길에서 이른바 프로를 모은 전원 야구 내각이라고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시각은 냉담합니다. これまでの発言と拝見するとライトな責任取らない閣と。見飽きた顔と見慣れない顔を閉店セール内閣と言わせていただきたい。 아베 내각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의 입단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들을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제 부산대 명예학위 수여식에선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하고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손을 잡고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日本政府が十分に行ってこ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일제의 지배를 사죄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합천에는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 2천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총리를 지낸 일본 고위 인사가 국내의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한국을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부산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선 상처받은 분들이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해
위안부 문제는 정리됐다는 일본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7년 전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강화했다지만 식단표와 다른 부실한 급식을 제공해도 센터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부실한지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미역국에 미역 한 조각만 둥둥 떠 있습니다. 볶음밥이 나온 날엔 반찬 칸이 텅 비었고 쇠고기 맑은 국은 투명해 물처럼 보입니다. 팽이버섯 3봉지와 우거지 1봉지로 교사 7명, 어린이 29명이 나눠 먹었단 교사들의 폭로도 나옵니다. 이곳들은 모두 식약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표를 짜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온 것과 식단표는 딴판입니다. 식약처 산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몇 군데를 묶어 식단을 짜주고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218개가 설치돼 3만 3천여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는 식재료 관리, 조리는 물론 배식까지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식이 어떤지 센터는 모릅니다. 수긍을 하시고 이제 이행을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셔도 뭐 특별히 저거 할 그런 건 없죠. 어린이들이 먹기 힘든 음식을 식단표에 넣기도 합니다. 먹을 수 없다. 네. 내가 센터 운영에 식약처가 연간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이들 식단엔 여전히 황당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은 해마다 늘어서 내년에는 900억 원 넘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원장들의 요구에 휘둘리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독하거나 바로잡을 의지도 권한도 없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학에 위탁했습니다. 전체 218곳 가운데 202곳을 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노하우를 접목하면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센터장은 위탁받은 학교의 교수가 맡고 있는데 비상근이어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해당 학교를 갓 졸업한 영양사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근무 연속성도 떨어져 업계에선 경력 쌓기용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식단표를 함부로 변경해선 안 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입맛대로 바꾸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과일이 너무 많다. 고기류, 육육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이냐. 원장들이 급식센터를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급식이라고 믿었던 학부모들은 발등만 찍히는 꼴입니다. 부실한 어떤 급식이 될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건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비리를 신고한다라든지 이런 기능도 좀 그 권한에다 넣는 것은 어떤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불량 급식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올해 초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5년 동안 3,000원이었던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도 지금보다 1시간 이른 밤 11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이 한 목소리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1,000원 올리고 심야 할증도 밤 11시로 1시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는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권고안 수준이라며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못하겠다 싶기도 하고 심야 버스만 타야겠다. 요금을 한 번에 1,000원을 올린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금 인상안이 나온 건 일하는 시간에 비해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회사 택시기사의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서울시가 정한 이른바 최소 수준의 생활임금보다
68만 원 적습니다. 인상안을 접한 택시기사들은 산납금을 걱정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노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또 산납금이 오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불행한 일이죠. 줄어드는 손님도 걱정입니다. 오르는 순간 한 2, 3개월, 3개월 정도 손님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기본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기사들의 임금도 오르도록 6개월간 산납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택시 영업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택시 기사분들에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가용 차를 이용해서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카풀입니다.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택시 기사들은 내일부터 대규모 집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엔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카풀 서비스입니다.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연결되면 같이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자가용 차를 영업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출퇴근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T 기업인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카풀 서비스에 뛰어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운전자와 연결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우버와 방식은 비슷하지만 24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에 반발하는 택시 노조는 내일 카카오 사옥이 있는 경기도 판교 일대에서 집회를 합니다. 보름 뒤엔 택시기사 3만 명이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중단하는 등 대규모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가 운전을 한지를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강력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한 거죠. 일각에선 세계적인 공유경제 활성화에 맞춰 카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주유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직장 이렇게 멀기도 한데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마땅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최근에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정부인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민간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자리 사업비는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직자를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해당 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고용복지센터입니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표 고용 지원 정책으로 구직자들의 교육과 알선을 돕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 5천억 원으로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만 전국에 6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지난 6월부터 사업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3개월 거 못 받다가 1개월 거 최근에 받았어요. 그럼 2달치 밀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대출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든요. 임금 체불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지금 실정입니다. 고용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면박이었습니다. 이래 재무 건전성이 그 정도도 안 되잖아. 그 정도는 받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기업도 아니고. 최근 고용부는 업체들에게 하반기 구직자 모집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 측은 지난해 사업비 일부를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고 올해 극심한 취업난에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18년 전에 당시 23살 김신혜 씨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사건은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김 씨는 고향인 전남 완도를 찾았고 그날 그녀의 아버지는 완도의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용의자는 고향을 방문한 큰딸 바로 김신혜 씨였습니다. 과거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것 등의 앙심을 품고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였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신혜 씨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추행한 적도 없었고 경찰의 폭언과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서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신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김신혜 씨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가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는 15년 만인 2015년 1월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앞선 재판들에서 혐의에 대한 내용이 입증된 만큼 재심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김 씨의 동의 없이 현장 검증을 했다며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말 김 씨 손을 들어주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김 씨는 다시 1심부터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실제 범인은 누구인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언론과 법조계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8개는 실제로는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또 살해 방법으로 지목된 수면제가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 폭행과 협박 등 강압수사 주장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18년을 감옥에서 보낸 김 씨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인정받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나한테도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나 그거 알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다고요. JTBC 정원석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중에 절반 가까이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집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 4천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나온 적이 있는데 미성년자 주택 소유에 대해선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6년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모두 23,991명입니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경기 5,038명, 서울 3,727명, 경남 1,951명, 경북 1,799명 순입니다. 값비싼 주택이 밀집된 이른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에 주소를 둔 미성년자 1,122명이 주택 소유자였습니다. 다주택자인 미성년자의 수도 여럿이었습니다. 전국에 걸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상속과 증여로 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3살에 불과한 영아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거나 11살 어린이가 주택 16채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오늘 개천절 휴일을 맞아서 산에 다녀온 분들 계시죠? 지난 3월부터 음주 산행이 금지됐고 최근에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북한산 단속 현장에선 술 마시던 등산객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단풍처럼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등산객들이 눈에 띄는데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음주 산행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번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원 관계자들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상 근처 곳곳에 등산객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뭐 막걸리 드시는 거예요? 여러 병인 것 같아요. 아니. 잘만큼 됐습니다. 모두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술을 감추는 손도 빨라집니다. 선생님 다 아시네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 산장에선 막걸리 판매를 중단했지만 집에서 가져온 술까지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다 써 있는데. 북한산의 경우 정상 부근을 포함한 25개 위험 지역을 빼고는 여전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내려가서 드세요.
만취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을 직접 끼고 산을 내려가 봤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헛디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국립공원 측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등산객들의 의식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술 마시고 산에 오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건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오늘 새벽 경인고속도로에선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30대 운전자가 구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경인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서행하라는 표지판이 깜빡입니다. 하지만 하얀색 벤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나옵니다. 이미 검은색 승용차와 부딪힌 뒤입니다. 이어서 느리게 달리던 택시까지 덮칩니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옆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 그리고 앞선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8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이렇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로 위에는 급 브레이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과 처음으로 부딪힌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 50대 여성이 숨졌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벤츠 차량 운전자 임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로 면허 취소 직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임 씨를 곧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처벌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또 지난주 부산에선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소식 전해드렸죠. 이 차에 친 20대 청년 2명 가운데 1명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저희 취재진을 찾았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안부를 전하던 휴대전화 동영상입니다.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인 22살 윤창호 씨입니다. 이젠 눈앞에서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야지.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응? 의료진은 앞으로 길어야 보름이란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읽어줄 편지를 꾹꾹 눌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정말 사랑해. 창호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을 만들자며 병실 앞에서 밤을 지새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해자의 70%가 집행유예로 끝나고 재범률도 40%를 넘나드는 실태를 지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미국도 비슷한 사고에서 징역 15년형 이런 식으로 내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경찰 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체외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호전이 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가는 게 저희 아들의 몫이고 더 이상은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JTBC 구석찬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프랜시스 아놀드와 조지 스미스, 영국의 그레고리 윈터경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생명체의 진화를 분자 수준에서 확인하고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다양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의 아놀드 교수는 9년 만에 나온 여성 노벨 화학상 수상자입니다. 망명설, 사망설, 갖은 소문이 돈 중국 배우 판빙빙이 넉 달여 만에 소셜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거액을 탈루한 혐의로 중국 당국이 1,400억 원대의 벌금을 추징한다고 발표하자 판빙빙은 사과문을 내면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아이언맨 3, 엑스맨 등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배우로 알려진 판빙빙이 실종 12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판빙빙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세금을 탈루해 크게 부끄럽다며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앞서 관영 매체는 천문학적인 탈세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对范冰冰采取拆分合同手段隐瞒真实收入、偷逃税款，处4倍罚款，计2.4亿元。 당국 발표에 따르면 판빙빙은 이중계약 방식으로 총 403억 원의 세금을 탈루해 벌금과 추징금, 가산세 등 1,43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판빙빙은 사과문에서 공산당과 국가에 좋은 정책이 없었다면 판빙빙도 없었다며 벌금 완납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6월 거액 탈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종적을 감추면서 숙청과 사망설 등 각종 유언비어를 낳았던 판빙빙 실종 사건은 탈세 사건으로 마무리된 모양새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를 영화계의 탈세 자진 신고 기한으로 삼아 벌금과 처벌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 만연한 초고액 출연료와 탈세 관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차량 화재가 많은 여름철이 지났는데 달리던 BMW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나들목 부근에서 48살 김모 씨가 몰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15년 11월식으로 석 달 전 안전 진단을 받고 리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메모지 등을 분석한 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남성이 책상을 손도끼로 내려칩니다. 모니터와 집기도 손도끼에 맞아 쓰러집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벌인 일입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의 허리 수술이 잘못됐다며 손도끼로 집기를 3차례가량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다람쥐가 바위에 앉아서 먹이를 먹습니다. 지난달 25일 설악산을 오르던 64살 김명호 씨가 설악폭포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유전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알비노 다람쥐입니다. 알비노 다람쥐가 나타날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설악산에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아슬아슬한 위협구에 위험한 슬라이딩을 주고받고 거칠게 방망이를 내던지고 LG와 KT가 어제 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팀은 오늘 웃으면서 화해했지만 승부는 어제만큼 치열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LG 가르시아의 깊은 슬라이딩으로 시작된 신경전. KT 박경수는 비슷하게 보복했고 LG 양석환도 되갚아주듯 위험한 태클로 맞받아쳤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LG 이영중은 등 뒤로 위협구가 날아들자 홈런으로 응수한 뒤 방망이를 뒤로 내던졌습니다. LG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도를 넘어선 선수들의 행동은 빈축을 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두 팀은 악수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LG 투수 김영준은 KT 심우준의 머리를 맞췄지만 곧바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승부에선 날이 선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LG가 먼저 석점을 뽑으며 달아났지만 KT는 박경수가 동점타를 포함해 안타 3개를 몰아쳐 결국 한 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 일루수 최태인이 연달아 몸을 던집니다. 그림 같은 수비로 위기를 벗어난 롯데. 가을 야구 커트라인 5위에 다가서기 위해선 그만큼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한화 최진행에게 홈런포를 맞고 주저앉았습니다. 삼성 좌익수 김원곤은 멋진 홈송구로 기아의 득점을 지웠습니다. 이후 삼성 방망이는 불이 붙었습니다. 핸드볼 점수나 다름없는 20점을 뽑아낸 삼성은 5위 기아에 한 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성 감독은 이틀 전 보낸 의견서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포츠 역사상 감독의 고유 권한이 국정감사에서 정치 문제화된 사례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성 감독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도심 곳곳에 심어진 가로수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 농약을 뿌려넣거나 관리를 안 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대전의 대청호입니다. 이 호숫가를 따라 잎이 푸르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들 사이로 잎이 갈색으로 모두 말라버린 나무 세 그루가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에는 수액 주머니와 이 물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수사 의뢰를 알리는 종이도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 나무를 없애기 위해 약품을 뿌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50년 된 느티나무 세 그루가 고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 나무가 파랗고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보기 안 좋잖아요. 뭐 이거 진짜 막이 50년이지 이거 키우려면. 구청에서 나무와 토양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말른 상태죠. 저희들이 추측하고는 땅에다 뿌린 것 같아요.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산림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청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인근 상가 주인들은 오히려 관리 부실을 지적합니다.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도 조금 이러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도 그것도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다 죽고 나니까. 가로수가 늘어선 대전 서구의 대로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둘레가 한아름이 넘었던 메타세콰이어 나무입니다. 약 40년을 살았는데 지난 여름 완전히 고사해 지금은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이곳 나무 세 그루도 갑자기 말라가자 구청은 약물 투입을 의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별나게 거기 세 그루만 죽는다는 거는 쉽지 않죠. 저희 입장에서는 의심이 좀 되죠. 현재 사건은 내사 종결된 상태. 가로수 훼손의 경우 대부분 물증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CCTV 등 단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서서히 죽는 나무들의 특성상 범행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잡아달라고. 구청에서 관리 잘못하고 이쪽으로 떠넘길 수도 있어요. 가로수를 고의로 죽이며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가로수 사이로 가지가 황량한 나무 6그루가 서 있습니다. 지난 여름 누군가 이 나무들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넣은 겁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인근 상가 관계자로 낙엽 등이 통행에 방해되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농약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자리에 같은 크기의 가로수를 이식할 수도 없습니다. 큰 나무는 함부로 이식하면 고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키워야죠. 적당한 수명을. 인천 부평구의 은행나무 세 그루도 지난해 죽었습니다. 기둥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구멍이 발견됐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구멍을 뚫린 거 봐서는 고의적으로 죽였을 거라고는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뭐 CCTV도 없고 뭐 인근 목격자도 없다 보니까 가로수 관리와 보호도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둔 덮개가 정작 자라나는 뿌리를 막고 광고판 등을 부착했던 철심이 나무 기둥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로수는 살아서 숨쉬고 생장을 계속 해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자라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나무를 보고서야 살아있는 나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기심과 무신경함으로 도시를 메마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더 큰 세상, 더 큰 즐거움. 7인승 뉴푸조 5008 SUV.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 4월 1일 영국 BBC의 뉴스를 시청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나무에 매달린 스파게티를 말 그대로 수확하는 장면이 등장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 문의는 빗발쳤고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스파게티 한 가닥을 토마토 소스 캔에 넣고 행운을 빌어보세요. BBC의 만우절 가짜뉴스 소동으로 유명해진 사건.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악의도 없고 대놓고 가짜뉴스라고 내놓은 것이니까요. 본의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좀 심각해진 가짜뉴스는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1938년 헬로윈 전야 미국 CBS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된 오슨 웰스의 우주전쟁이었습니다. 드라마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화성인 침공에 대비해서 피난을 떠나고 남은 이들은 총을 들고 농장을 지켰다는 웃지 못할 실화. 매스미디어의 효과 연구를 촉발시킨 그러나 의도치 않았던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내무성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조선인에게 사람들의 분노를 돌리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흘린 그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신문에까지 등장해서 결국 참혹한 조선인 학살로 이어진 거짓 뉴스의 비극. 그들이 선동한 그 가짜뉴스에는 선의가 아닌 잔인한 악의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세기가 바뀌어 디지털이 지배하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언론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아니지만 마치 언론 같은 매체들이 넘쳐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소문은 가득하니 굳이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기대지 않아도 될 뿐더러 때로는 그 전통적 언론 매체들의 흑역사를 떠올리며 마음껏 불신할 수도 있는 세상. 그래서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각자의 세상. 가짜뉴스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누군가의 질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탐사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이 아닌 기사로 우리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대체 어느 세월에 하는 한숨부터 나오지만 결국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 같지만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가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바마 역할을 한 실제 인물의 모습입니다. 가짜뉴스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오늘 팩트체크팀은 가짜뉴스를 해외로 넓혀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대훈 기자, 점점 교묘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정보를 담은 글들이 주로 확산이 된 반면에 요즘에는 사진, 영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지하철 안에서 서서 참모들과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만취한 듯 자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가짜 사진입니까? 네, 합성입니다. 네. 진짜에는 이 남성이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 네덜란드 전직 하원 의원이 이 사진을 리트윗을 해서 정치 영역으로 번졌습니다. 허위로 밝혀지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모습입니다. 방명록에 남한 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가 단 한 개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인데 조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진, 영상까지 가짜 뉴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네. 나라마다 규제 대상의 개념과 명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미국은 주로 페이크 뉴스로 부릅니다. 제도보다는 언론사와 소셜미디어, 즉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합니다. 미국 페이스북 화면을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페이크 뉴스를 올리면 그 아래 팩트 체크가 된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따라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누구나 바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은 어떤가요? 네, 이번엔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불법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네. 지난해 6월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과시켜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규제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입니다. 거짓 여부보다는 불법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용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7일 내에 불법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에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이 되면 24시간 내에 삭제 또는 차단을 해야 합니다. 네. 국가와 헌법기관을 모독한 것이나 아니면 공공안전 교란, 국민선동, 폭력물 반포, 모욕, 비방, 협박, 또 데이터 조작 등 22개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는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40억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수만 건의 게시물이 차단 또는 삭제가 된 건 맞는데 네. 이 과태료 사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효과는 있다는 건데요. 다만 표현의 자유 논란은 지금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네,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와 영국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시작점은 거의 같습니다. 네. 거짓 정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먼저 프랑스는 정보 조작으로 규정을 합니다. 조작의 고의성, 악의성이 핵심인데 하원에서 정보 조작과의 전쟁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한정해서 소셜미디어 상의 거짓 정보를 법원이 판단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부결을 해서 하원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 찬반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하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페이크 뉴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국내외 공청회도 열고 있습니다. 유럽의 세 나라 모두 논란을 겪고는 있지만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밤 11시 삼각김밥으로 잡았습니다. 화제가 많이 됐더군요.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직원이 밤 11시를 넘어서 업무 추진비를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지적했었고요. 김동연 부총리 등은 시간은 별 관계없이 업무 연관성만 소명되면 된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예. 어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이를 또 따졌습니다. KBS에서 김재동 씨와의 인터뷰였는데요. 김재동 씨가 11시 넘어 끝나면 그러면 사비로 사 먹어야 되냐라고 묻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업무 추진비를 써도 되는데 과다 지출이 문제다라면서 24시간 편의점들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자 김재동 씨가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 아니냐라고 다시 따지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와인바 같은 데 말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으면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와인바. 지적하기에는 고급 LP바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와인바가 아니고 3명이서 일반 음식점에서 42,000원을 결제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고급바 말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으면 될 일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일단 뭐 고급바는 아니라고 해명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예.
야근하고 이제 편의점 김밥을 먹으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좀 반대 댓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뜨거웠는데요. 삼각김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편의점의 주력 상품인 삼각김밥은 그 안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그리고 칼로리는 150kcal에서 약 290kcal까지 약간 다양합니다. 보통 성인 권장 킬로칼로리가 한 끼에 700kcal 정도인데요. 예. 한 3개 정도는 먹어야 그나마 따로 이제 저녁을 안 먹었거나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면 그나마 끼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3개까지 먹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같은 자리에서 3개를 먹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고요. 예. 어쨌든 야근하고 삼각김밥 먹으라는 말에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야근도 서러운데 그 시간까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든든한 거 먹어야지, 아니면 집에라도 빨리 보내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담을 얘기하면서요. 예전에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 기운 없어서 비실비실했다. 여기에 커피까지 마시면 속이 다 상했다라면서 본인의 공익근무 시절 식생활에 대한, 안 좋은 식생활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뉴스룸 토론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토론을 한 뒤에 다음에 소주 회동을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언급하면서 홍영표 대표와 술 한잔 했다고 하는데 왜 삼각김밥 안 먹었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성태 대표는 이 부분이 많이 회자가 되자 페이스북에 좀 더 부연을 했는데요. 서민을 강조하면서 편의점이나 순대국밥집, 설렁탕집, 기사식당 이런 데가 차고 넘친다. 뭐 부득이한 경우 업무 추진비를 쓸 수도 있지만, 주말이나 심야에 쓸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저런 데 갔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상당히 좀 끈질기게 계속 반응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카우보이 전원책으로 했습니다. 소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우보이. 해석하자면 목동 소 키우는 사람 정도인데요. 자유한국당 조직관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그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인적 쇄신보다 인재 영입에 좀 방점을 뒀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얘기를 본인은 소를 잡는 백정이 아니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했고, 사람을 자르는 일이 아니라 영입해 키우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 발언은 가만히 이렇게 좀 짚어보면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방점은 인적 쇄신이 아니고 인재 영입이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재를 영입하자면 영입한 인재에 줄 자리가 필요하고, 대부분 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기를 원한다면 당협위원장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 당협위원장이 교체돼야 됩니다. 즉 인재 영입은 인적 쇄신을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계속 인적 쇄신, 칼 이런 표현을 썼던 전원책 변호사가 갑자기 인재 영입에 방점을 찍는 것을 두고 한 한국당 관계자는 인적 쇄신이 화두로 부각될 경우 당내 일부 개파, 여기서 개파는 친박계를 얘기하는데요.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 인재 영입으로 좀 돌려 표현한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 중진은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면 새 당대표를 뽑을 텐데, 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또 당협위원장 교체를 할 텐데 전원책 변호사가 굳이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부에서 보기에는 10월 말쯤에 1차 당무감사와 당협위원장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좀 반발과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도 뭐 좀 시끄러워질 필요는 있겠죠. 여러 가지로 봐서.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4350주년으로 잡았습니다. 개천절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3일. 10월 3일 개천절이고 4350주년입니다. 단기 4351년이고요. 그래서 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성대하게 저렇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또 다른 비슷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성남시가 주최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열렸었고요. 일부 대학의 수의학과도 이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춘 행사를 좀 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반려동물 주로 이제 개인데 예. 혹시 뭐 개천절하고 연관지어서 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따오기는 한 예.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천절에 음을 따와서 개가 개 1000마리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날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예. 한 겁니다. 물론 개천절에 의미와 연관을 진 건 아니고 발음만 차용을 해서 기억하기 쉬우니까 예. 반려동물의 행사를 곳곳에서 치렀는데요.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 행사가 굳어진다면 뒤에 가면 개천절이 과연 어떤 날인가, 정말로 개 1000마리가 뛰노는 날인가라고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실제 좀 박 기자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데 개천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예. 꽤 있어서 오늘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예. 개천절의 뜻이 상위권에 계속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걸 몰라서 설마 저 검색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잘 그런 모르겠습니다. 희미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개행사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했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천절은 원래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날이다로 약속을 하면서 기린 건데요. 예. 개천, 즉 하늘이 열린 날을 뜻합니다. 기원전 2333년 사실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부터 그런데 10월 3일에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제사 같은 걸 지내서 음력으로 그렇습니다. 예. 음력 10월 3일로 해서 기준으로 따라서 1949년에 국경일을 만들 때 10월 3일을 개천절로 하자. 그냥 양력으로 됐습니다. 예. BC 2333년까지 음력을 환산하려니까 사실은 천문학을 동원해도 정확히 환산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어차피 날을 기리는 의미니까 양력으로 하자 해서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이 됐습니다. 예. 뭐 공부하는 시간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linded by the light, wrapped up like a douche, another runner in the night.